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평가되고 있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조만간 정책 패키지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비슷한 정책으로 증시가 꽤 오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기대감에 부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 이어서 전세대출도 온라인에서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해보면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해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꽤 불만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유럽 곳곳에서 농민들이 시위를 거세게 벌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농업 정책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이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 건지 이야기도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2월 2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은 박세훈 작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이상은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경제 뉴스 나눠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주식시장이 조금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너무 답답하니까. 최근에 총선을 앞두고 그런 건지 주가를 올리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조만간 내놓겠다고 해서 주식시장도 기대가 꽤 있고 최근에는 뭐 그래서 자산 가치 대비 잘 안 올랐던 주식들이 그냥 집단적으로 또 오르는 어제 오늘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정부가 내놓겠다는 정책이 어떤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까? 네. 그 정책 패키지가 있는데 그 이름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말 그대로 밸류업이니까 기업 가치가 좀 낮았던 기업의 주가를 끌어올리도록 정부가 압박을 조금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원래 이게 일본에서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하고 나서 일본 증시가 올랐어요. 그걸 보고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업무 보고에 우리도 이런 것을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바로 주목을 받지는 못했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바로 이렇게 그걸 기사를 많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주목을 못 받다가 며칠 전부터 사람들이 갑자기 깨달았어요. 이걸 보니까 이 부분에 이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다. 그러면서 최근 며칠 사이에 증시가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구체적인 방안을 이달 중에 내놓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특히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하루였습니다. 이 프로그램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요. 상대적으로 장부가보다 시가가 낮은 기업한테 어떻게 하면 너희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지를 딱 적어서 내라 이렇게 시키겠다는 게 골자인데요. 기업 가치를 개선한다고 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자사주를 소각한다거나 아니면 배당을 늘리는 정책 이런 것이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내어놓지 않는 기업들은 리스트를 발표해서 망신을 좀 주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기업 가치를 개선하는 그런 걸 잘하는 우수 기업으로 구성된 상장 지수 펀드, ETF 같은 것을 도입할 수도 있다. 그런 것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PBR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주가 순 자산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라이스하고 이제 북밸류 간의 비율. 프라이스는 이제 시가총액이고 북밸류는 장부가잖아요. 그 둘 사이의 비율을 보는 것인데 PBR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말씀드린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PBR 1이 안 되는 기업들이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런 기업들이 어디냐? 거기 주가를 찾아보자. 이렇게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PBR이 1이라는 건 시가총액이 100일 때 그렇죠. 그 회사의 장부가도 1. 그렇죠. 시가총액이 1인데 장부가가 2면 그건 PBR이 0.5 뭐 이런 0.5죠. 거죠? 네.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재고자산 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합해서 보면 1조 원인데 그 기업의 시가총액도 1조 원이면 그게 이제 PBR이 1인 거고요. 시가총액이 0.5밖에 안 되면 0.5. 그렇죠. 뭐 자산은 0.5죠. 많은데 이제 주가는 그거에 못 미치는 거죠. 자기 가지고 있는 자산에 비해서. 그럴 때 0.5나 0.3 이러면
PBR이 낮다. 저 PBR 주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사실 얼핏 들으면 말이 안 되는 게 그 기업 주식을 3천억에 막 아니면 5천억 원에 전부 다 사가지고 예. 그 자산을 팔면 1조 원이 나올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저 PBR 주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나름대로 이유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 회사에 갖고 있는 자산은 다 팔면 1조인데 저 회사 시가총액이 3천억이면 그렇게 주식 다 사들여서 그냥 회사 청산해버리면 남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건데 그렇죠. 어쩌다 그런 주식이 계속 생겨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시가라는 것은 미래의 그 회사의 기업 가치까지 같이 반영을 하니까 예. 지금 현재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부 가격만으로는 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미래에 그러니까 그 회사가 돈 벌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전망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첫 번째 원인일 수 있고 예. 또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아직 노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어떤 대형 악재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에도 장부가보다 시가, 미래의 가치가 좀 낮게 평가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쓰지 않아서 아무리 그 기업이 그 수익이 많이 나더라도 주주한테 돌아오는 몫이 굉장히 적다면 그 회사에 이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이 높게 평가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주가를 억누르는 경우가 많다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할 때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그런 경우도 대표적으로 이제 PBR을 낮추는 그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산 다 팔면 1조 원이지만 그렇죠. 10년 후에는 이 회사는 계속 쪼그라들어서 그 회사 자산 다 팔았을 때 한 5천억밖에 안 될 거야. 그 다음에는 한 3천억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네. 있다면 이제 시가총액이 몇 천억 수준에 네.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별로 비전이 없는 자산은 많지만 별로 비전이 없다고 생각되는 기업들이 이렇다는 건데 주로 그렇습니다. 이런 기업들도 답답하겠죠. 왜 우리 회사는 자산이 1조 원인데 시가총액은 3천억밖에 안 돼? 라는 생각을 할 텐데 네. 그런 기업들 보고 정부가 주가를 끌어올리라고 하면 주가가 야 올라가라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 네. 정부도 답답한 건 마음이 네, 이해가 네. 되는데 그 기업이라고 주가 뭐 어떻게 안 올리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올릴 수 있다고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안 올린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뭐 예. 돈을 더 많이 벌어라 이런 주문은 사실은 정부가 기업한테 저도 벌고 싶습니다 이러겠죠. 그러면 예. 근데 이제 단순히 돈을 더 많이 벌어라가 아니라 번 것을 쌓아놓지 말고 주주한테 돌려줘라라든가 아니면 이제 과도하게 주가가 억눌리는 부당한 요인들이 있다면 그걸 좀 치워라, 걸림돌을 좀 치워라 이런 이유로는 쓸 수 있겠죠. 사실 이제 PBR이 낮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좀 많은 것이 코스피를 평균해서 PBR을 계산해봐도 1이 안 됩니다. 0.96 이 정도밖에 되지 않고 예. 1보다 낮은 기업 숫자를 따져보면 코스피의 전체의 절반 정도가 됩니다. 한 540개 정도 기업이 해당이 되고요. 코스닥으로 가도 또 물론 있고요. 어떤 기업들은 이제 PBR이 0.2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회사 시총이 장부 가격의 5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데가 있는데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어제 보니까 뭐 동국홀딩스 이런 데는 0.15, 한화생명 0.18 이렇습니다. 그러면 장부가보다 훨씬 아주 낮은 가격에 시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되죠. 예. 또 예. 그래서 일단은 정부가 그럼 이렇게 장부대가 대비 시가총액이 낮은 네. 기업들을 이른바 뭐 예전에 칠판에 떠든 학생 이름 적듯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름 적어서 발표하겠다. 네. 그럼 이 회사가 좀 창피하니까 네. 뭐라도 대책을 내놓지 않겠느냐. 근데 일본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썼는데 주가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일본의 증시가 상승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본 증시가 언제부터 그렇게 했냐면 예. 작년 3월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게 PBR 한 배가 안 되는 상장사, 1배가 안 되는 상장사에 대해서 어떻게 자본 수익성을 높일지, 성장성을 높일지 적어내라. 개선 방침하고 이행 목표도 적어내라. 어떻게 하겠다. 그거 결과 안 내면 상장 폐지까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으름장을 놨거든요. 예. 그렇게 했더니 이후에 지금까지 약 30% 정도가 증시가 평균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 정책 때문만이냐 이거는 약간 이제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그러게요. 일본 경제가 전반적으로 활기가 이제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측면이 있고 이 정책 때문에만 그렇게 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예. 그렇더라도 어쨌든 이제 우리 정부가 해봤더니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만하죠. 그러게요. 이게 정부가 이런다고 될 일은 아니고 실제로 기업들이 그러면 안 하던 배당도 하고 안 하던 그렇죠. 자사주 소각도 하고 네. 안 하던 뭐도 해야 되는데 과연 안 하던 뭔가를 할 것인가 뭐 그런 우려 내지는 갸우뚱한 부분이 있기는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요즘 투자자들은
그런 주식 찾아다닌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저 PBR 테마주라고 부릅니다. 예. 완전히 그 정부가 테마주를 찍어줬다 이런 표현들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어디는 앞으로 주가가 오를 것입니다. 이렇게 종목 찍어준 거 아니냐. 이걸 바로 지금 사야 된다 해가지고 보험사, 증권사, 유통사, 자동차 회사 이런 데가 흔히 이렇게 저 PBR로 꼽혔거든요. 또 이제 각 그룹의 지주회사 그런 데들의 가격이 최근 며칠 사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 대신에 이쪽으로 자금이 좀 쏠렸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스닥에 투자하시던 분들이 거기서 돈 빼서 이 저 PBR 테마주가 많이 있는 코스피 쪽으로 가고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하여튼 네. 주식시장에 새로운 테마주도 생기는 것 같고 네. 어떤 정책이 발표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정보발 같고. 테마주입니다. 네. 전세 대출 갈아타는 얘기도 좀 해보죠. 네. 특정한 사이트나 특정한 앱을 깔면 이제 전세 대출도 이리저리 비교해보고 금리 낮은 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 네. 하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고 불편한가 봅니다. 네, 이게 시작이 된 거는 엊그제 1월 31일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한 초쯤에 시작을 했고 시작하고 한 2주 만에 보니까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는데 전세대출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수요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현장에서 좀 불편함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전세자금 대출도 빈번한 갈아타기 이런 거 막기 위해서 대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갈아타기를 할 수 있도록 막아놨습니다. 예. 그런데 보통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계약을 맺을 때 동시에 이 대출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뭐 주택담보대출도 비슷하겠지만은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내가 생활비가 필요해서 그냥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는데 전세대출은 사실상 뭐 전세 자금 내 돈으로 들어간 다음에 나 중간에 돈 필요해가지고 빌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실제로 예. 대출이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요. 예. 이렇게 보면 일단 최소한 계약 맺은 지 3개월이 지난 시점 이분들만 이제 전세자금 대출 대환 대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요건이 여기 하나 더 붙어 있는데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기까지 절반 이상 남아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계약 기간은 2년이니까 예. 대출 받은 지 4개월 차부터 12개월 차까지 요 9달 동안 안에 들어와야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24개월 중에 9달 여기 해당하지 않으면은 내 금리가 비싸다고 하도 갈아타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전세 들어간 지 1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네. 뭐 이자 부담 줄이고 싶기도 할 거고 지금 2+2년이니까 총 4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연장할 수도 그럼 있는 앞으로 거고. 3년 더 살 수 있다는 건데 네네. 왜 갓 전세 계약을 맺은 분들한테만 하려고 할까? 이게 전세보증보험 때문이에요. 지금 예. 현재 갈아타기가 가능한 전세 대출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그리고 서울 SGI 여기서 이제 대출 보증을 받은 대출 상품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러 가면 이런 보증기관에서 보증받아와야지 대출해 드립니다라고 하는 건데 뭐 그건 거의 당연하죠. 예. 근데 이 중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보증을 해주는 대출 상품은 전세보증보험, 그러니까 집주인이 보증금 못 돌려줬을 때 보증기관에서 돈 돌려주는 예. 이걸 세트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패키지로. 예. 그런데 이 전세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대출을 갈아탈 때 이 전세보증보험도 가입이 되어야 되는데 만기가 1년 이상, 그러니까 절반 이상 남아 있지 않다 보니까 패키지로 딸려오는 이걸 가입할 수가 없다. 지금 아하. 구조상. 예. 그러니까 가입이 안 된다라고 제한을 둔 건데. 그 보증보험은 받았고 지난번 대출은 A은행에서 받았는데 네. 똑같은 보증보험 받은 걸로 B은행 가서 받으려고 하면 네. 보증보험도 다시 끊어오세요. 그런다는 거죠? 그렇죠. 그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보증보험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전셋집에 똑같이 맞습니다. 도장 찍어주겠다는 뜻인데 예. 심지어 보증 금액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집이 바뀌었으면 아유 안 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대출해주겠다는 은행이 바뀌었고 그 대출은 해주겠다는 건데 왜 보증보험 회사들은 그러니까 왜 새로 갈아타려는 은행들은 네. 새로운 보증보험을 가져오라고 하냐. 그렇죠. 이게 뭐 은행들이 그런 거는 아니고요. 뭐 은행들도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건 보증기관에서 그렇게 해놓은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 지금 만든 이 플랫폼에서도 당연히 갈아탈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식적으로 보증 금액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보증 목적물이 바뀐 것도 아닌데 왜 안 되느냐 예. 이런 불만이 나오다 보니까 요거 준비하겠다. 그리고 HUG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이 주택도시기금이나 서울 SGI에서 보증해주는 상품조차도 갈아타기가 안 되거든요. 예. 일괄적으로 다 막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상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모든 전세자금 대출을 막은 건데 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뭐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전세자금 대출 갈아타기는 조금 대상이 제한적입니다. 보증보험 회사들이 전세보증보험 받을 때 네.
갓 전세 계약 체결한 분들 것만 받아주고 네. 이제 1년 넘어가고 이제 곧 집 뺄 때 된 세입자 보증보험을 안 받아주는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게 사실 그거였죠. 이제 전세 계약 2년 맺어놨는데 처음엔 문제 없을 것 같다가 한두 달 남기고 보니까 우리 집주인이 좀 이상하네. 그렇죠. 아니면 전세 분위기가 이상하네. 요때 이제 불안한 분들만 네. 보증보험 받으러 몰려올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가입하시든 마시든 합시다. 해서 그런 건 있는 건데 어쨌든 그 보증보험이 있는 세입자가 네. 은행만 갈아타려고 하는데 이제 이게 걸리는 건 아마 이거 규정도 같이 좀 바꿔주고 이거 시작하라고 해야 되는데 네. 신경을 안 쓰거나 못 쓰거나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럽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죠. 예. 유럽에서는 농민들 시위가 계속 격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로 격해지고 있냐면 시위 진압용 장갑차까지 등장을 했을 정도인데 예. 프랑스에서 농민들이 트랙터를 끌고서 프랑스에서 규모가 큰 유럽 전체로 봐도 규모가 꽤 큰 축에 속하는 농산물 시장을 봉쇄를 하려고 하니까 그걸 막는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장갑차까지 투입을 한 겁니다. 예. 상황이 심각한 거죠. 그런데 이런 농민들 시위가 프랑스에서만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이렇게 유럽연합 전체로 번져가고 있어서 사태가 더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농민들은 뭐 주장하는 게 뭐예요? 일단 농사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판매 가격은 떨어지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요 몇 년간 물가도 오르고 에너지 가격도 오른 데다가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요. 친환경 그리고 탄소 중립 정책을 강하게 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농업 분야에서도 관련 규제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농사 짓는 땅에 어느 정도 이상은 반드시 휴경지로 둬야 되고요. 예. 독성이 강한 살충제는 사용을 못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제들이 농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추가 비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유럽 연합 내에서 그 농사를 짓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 그 농업용 병에 보조금을 주고 있었는데 예.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 지금 보조금을 삭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래저래 비용은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비용이 오르게 되면 오른 만큼을 판매 가격이 정가로 좀 시켜야 되지만 농산물 판매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크라이나산 농산물들이 지금 유럽연합으로 관세 없이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곡물 수출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러시아가 군함 끌고 와가지고 바다로 가는 거 다 막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우크라이나 농산물은 이집트로도 가고 저기 뭐 그랬죠. 다른 나라도 멀리 수출되던 거였는데 그렇습니다. 원래는 유럽연합 쪽으로는 잘 안 갔어요. 관세가 매우 높기 때문에. 멀리 수출이 요즘 러시아 때문에 잘 안 되니까 그냥 유럽 시장에다 쏟아내고 있는가 보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유럽연합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힘드니까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은 우크라이나 받아주자. 곡물에 대해서 무관세로 수입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원래도 가뜩이나 싼 우크라이나 곡물이 관세 없이 들어와 보다 보니까 유럽연합 소속 나라들 농민들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을 하게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올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해 달라는 시위들이 유럽연합 나라들에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농민이 먼저지 우크라이나 농민을 왜 우리 정부가 도와주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고 사태가 좀 커지는 것 같으니까 어제 이제 부랴부랴 몇 가지 대책을 발표하긴 했는데 예를 들면 일정 기간 동안 또 관세를 조금 더 물리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규제를 약간 푼다는 방식인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니고요. 이런 대책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농업 보조금을 이것저것 많이 주다가 유럽도 이제 정부 예산이 별로 없으니까 점점 없으니까 뭐 연금도 깎고 보조금도 깎고 하다 보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나라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거든요. 예. 작년 1월 대비로 2.8% 오른 걸로 나왔습니다. 작년 7월 이후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온 거고요. 에너지 가격이 작년 1월 대비 하락한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공업 제품이랑 전기요금, 수도요금 상승률이 좀 둔화된 것도 있는데 그 농산물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장바구니 물가지수는 상승률이 좀 커지고 있는 건데 전체 물가지수는 오름폭이 좀 둔화되고 있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게 느껴지는 이유가 농산물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소비자 물가라고 하는 게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를 나타내려고 한 건데 예. 항상 보도를 보면 소비자 물가는 요만큼 올랐지만 체감 물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고 있어요. 네, 그 물가지수 구성하는 품목 중에는 우리가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사는 것들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은 가격이 좀 둔화되더라도 못 느끼는 거고 바로바로 체감하는 농산물 물가, 에너지 가격 이런 건 바로 체감이 되니까 둔화되는 게 잘 안 느껴지죠. 원래 사람이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시장 가서 내린 거 2개, 오른 거 2개 있으면 네. 내린 거 2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예. 오른 거 2개만 자꾸 머릿속에 이제 기억에 남으니까 그 물가가 오르고 그래.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똑같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도 정부가 올해 예상하는 게 전체 물가지수 상승률이 한 2.6%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1월에 과연 물가지수 상승률이 2%로 내려오느냐 안 내려오느냐 여기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였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2.8%로 내려왔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반길 수 있는 지수이긴 합니다. 이거는 이제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관심 있게 보는 분들에게도 중요한 지표일 텐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물가가 좀 내려오면 한국은행은 금리 내리기가 좀 마음이 편하겠죠. 예. 그러나 또 미국이 기준금리를 안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것도 마음대로 되진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이야기까지 잘 들어봤어요. 이상은 기자, 김현우 소장, 박세훈 작가였고요. 저희는 광고 잠깐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처음과 끝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오정준 씨가 우리가 물건을 사면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고 월급을 받을 때도 세금을 떼고 받는데 우리가 그렇게 내는 세금들은 어디로 일단 입금되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그냥 알아서 떼가고 알아서 쓰겠지 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돈을 누가 가져가는지, 한국은행으로 들어가는 건지 기획재정부가 가져가는 건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국민들 월급 봉투에서 뗀 세금은 어떤 경로로 움직이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월급 통장에서 세금을 떼면 그 돈은 그 직원이 다니는 회사가 국세청에서 알려준 은행 계좌로 돈을 보냅니다. 물건 살 때 붙어있는 부가가치세는 그 물건 판 사장님이 역시 국세청에서 알려준 은행 계좌로 송금을 해야 되고요. 또 그 밖에 다른 세금들도 우리는 일단 나라에서 알려주는 은행 계좌로 대부분 보내게 되는데 그렇게 보내진 돈은 그 은행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그날 모아서 대한민국 정부 명의의 계좌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낸 세금이 다 모이는 대한민국 정부 명의의 은행 계좌는 무슨 시중은행 계좌가 아니라 한국은행에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예금주명 대한민국 정부 이렇게 써있는 통장을 하나 개설하고 거기에 세금 거둔 돈을 일단 다 몰아 넣어놓고 예금해놨다가 필요할 때 찾아서 쓰는 그런 구조고요. 그 통장 관리는 기획재정부가 합니다. 나라 살림은 1월에 어디에서 얼마쯤 쓰고 2월에는 얼마쯤 쓰고 이런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그때그때 각 부처로 돈을 내려보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기획재정부도 1년치 돈을 뭉칫돈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도 1년치 세금을 1월 1일에 다 내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중간중간 내잖아요. 그래서 정부 통장에도 중간중간 돈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면 돈이 좀 남을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는데 예를 들면 내일이 공무원 월급날인데 세금은 다음 주나 돼야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일단 돈이 남으면 정부도 직장인들처럼 단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꽤 주는 MMF 같은 곳에서 돈을 굴립니다. 반대로 돈이 모자라면 우리 직장인들은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쓰거나 대부업체로 가는데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에서 잠깐 꼬오거나 아니면 작년 예산 중에 쓰다 남은 돈을 헐어서 쓰거나 아니면 재정증권이라는 이름의 단기 국채를 발행해서 쓰거나 그렇게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빌리는 게 제일 편하고 또 돈 생기면 바로바로 갚아도 되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라서 주로 자주 이용하곤 합니다. 예, 질문 보내주신 오정준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